자, 19년 1회죠. 19년 1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5전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탄공기업이 상품 1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발행해야 할 전표를 모두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첫 번째 5전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3전표 제도였어요. 3전표 제도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입니다. 즉 입금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놓은 거, 출금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놓은 거, 그리고 대체전표는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 없는 거, 물론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두세 개 있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5전표 제도에서는 매입전표와 매출전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5전표가 되고요. 다음 매입전표는 상품의 매입 시에 작성하는 전표이고요. 매출전표는 말 그대로 재고자산을 파는 것을 매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품의 매출 시 작성하는 전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 상품 10만원짜리 사고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분개를 하면 차변이 상품 10만원, 대변이 현금 10만원이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을 샀으니까 무슨 전표? 매입 전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이 지출이 되었죠. 현금이 나갔네요. 출금 전표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 출금 전표와 매입 전표. 왜? 상품을 샀기 때문에 매입 전표가 되고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출금 전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5전표 제도에서는 이렇게 입금, 출금, 대체 전표 이외에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가 이렇게 두 개 더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간접법에 의한, 간접법이네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자,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직접법은 정말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직접법은 진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말하고요. 간접법은 진짜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작성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가산할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흐름인데요.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의 현금 흐름표에 가산할 항목입니다. 자, 요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외우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여기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면 요것이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보겠어요. 먼저,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런 말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 내용을 좀 익혀주세요. 기업이 재고자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라 그래요. 요 뜻 정도. 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공식 하나 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이 공식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을 따로 적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이 자산에는 왜 당좌자산, 재고자산, 현금성 자산, 투자자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금은 따로 빼고 나머지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산 안에 있는 현금은 따로 적겠단 말입니다. 따로 적게 되면 자, 자산 플러스 현금 플러스 자산이 되겠죠. 이렇게 본대 자산이 있는 거에다가 현금을 따로 떼면 자산은 현금 플러스 자산이 됩니다. 다음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이런 식이 성립이 되며, 자, 요 자산을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적히시겠네요. 현금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마이너스 자산의 등식이 성립이 돼요. 이 등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본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건 외우고 있는데요. 이 등식에서 자산을 따로 빼서 이렇게 우리가 등식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돼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등식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자산이 증가가 되면은 자산이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올라가니까 현금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즉 빼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증가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 말로 외워 이 등식을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버리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이 말을 외우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증가는 차감해야 됩니다. 왜? 자산이 증가되면은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을 빼야 된단 말이고,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가산하고, 이 말은 자산이 줄어들면은 현금이 증가되니까 가산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더 있죠.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 이 비용은 가산한다. 자, 비용이 발생됐는데 빼야 될 것 같은데 가산한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비용이 발생되면 마이너스가 올라가니까 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투자활동, 재무활동 수익은 빼게 돼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답은 둘째 문제고요. 이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가산하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수익은 차감하고, 그리고 자산이 증가되면은 현금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증가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네요.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플러스 된다 그랬죠.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이 생겼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생겼네요. 이게 수익이 발생되면 플러스를 하면 되고,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면 가산하고, 수익이 발생됐으면 빼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이너스로 적어놨고요. 세 번째, 재고자산의 감소네요. 자산이 감소되면 현금이 증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가산할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가산되는 것은 요거 감소인 경우 자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플러스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의 차입은 요건 단기 차입금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니까 돈 빌려오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따라서 답은 가번과 답번인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자산을 현금 플러스 자산으로 빼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금 플러스 나머지 자산들을 한 거예요. 그래, 다시 적으면 현금 플러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이 현금은 그대로 두고 자산을 이항을 하게 되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자산은 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산 빼기가 증가되면 현금이 당연히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이 증가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말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상공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자, 이거 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도식화하기 위해서 표로 나타냈습니다. 현금 오름표 간접법이에요.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투자활동, 재무활동, 비용은 뭐? 가산. 수익은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하고, 자,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관련이 없는 비용도 뭐? 비용은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감소 및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 자산의 감소가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산이 줄어들면 여기서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표로 제가 또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수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차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빼기 항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자, 여기서 말씀드린 부채는 우리 매입 채무가 되겠죠. 매입 채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 요게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현금 흐름으로 계산한 것은 출발합니다. 자, 먼저 단기 순이익이네요.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발생됐으니까 뭐 감소가 돼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삼각비, 감가상각비네요.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됐네요. 이거 플러스네요. 요 단기 순이익은 본데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거 플러스가 돼야 되고,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 90만원짜리. 처분 금액은 얼마? 100만원짜리. 요거 이익 10만원 받네요. 수익이니까 뭐 10만원은 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빼기. 다음, 은행 차입금의 탄환. 자, 여기 보십시오. 부채 감소라고. 이거 부채 감소니까 상환했으니까 이건 빼야 된다? 아닙니다. 이 은행 차입금의 상환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자, 비용이니까 뭐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요거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퇴직급여 부채의 증가. 부채가 증가되니까 뭐 퇴직급여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은 다 플러스가 되고요. 파란색, 녹색이네요. 녹색은 수익이 발생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다음, 은행 차입금이죠. 은행 차입금의 상환. 이거는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부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차입금은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색은 다 더하기, 그리고 초록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110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109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사실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이 내용과 3번 문제 이 내용은 같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처럼 기억하는 게 쉽다. 위에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쉬우신 분은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외울 거다, 외우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란다, 이거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은 어떤 거다? 2번 이렇게 알아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 상공의 결산 시 수정분계로 옳은 거네요. 결산 시점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이 8만원이다. 그러니까 결산하려고 하는데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이 8만원이네요. 그러면 현금, 자, 분계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분계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기중의 분계가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8만원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현금 있고, 그러면 차변이 뭐 현금으로 했겠습니다. 이런 분계가 됐고요.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종업원 식대 3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분계가 이중 기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인을 알 수 없어 정리하다. 일단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거니까 이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려면 어느 변에 가면 된다? 차변에 와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이 현금 과부족인 2번, 3번, 4번이 될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 얼마가 남았나요? 44,000원이 남았네요. 44,000원은 잡이익이 돼야 되겠죠. 잡이익이 돼 있는 2번, 3번 중에 2번, 3번, 4번도 있나요? 2번, 3번 중에 되겠네요. 그죠?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며 다음 잡이 대변이 잡이익이 44,000원 잡이익이 44,000원 돼야 되니까 답은 2번이나 3번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회사 직원 밥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붕괴할 때 복리후생비로 했겠죠. 그 복리후생비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 복리후생비가 어느 변?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중의 붕괴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거 보고 현금 과부족 대변 잔액이 8만원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 나왔으니까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44,000원이 남았죠. 현금이 들어온 걸로 됐으니까 남았습니다. 그 44,000원은 잡이익이 돼야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될 것이고요. 답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요. 36,000원은 종업원이라면 우리 회사 직원을 의미하게 되겠죠. 식대였습니다.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상공의 2001년도 말 자산 내역 중 일부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현금성 자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입니다. 자,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되겠죠. 출발합니다. 10회와 동전, 당연히 현금 아닙니까? 양도성 예금 전수인데 이게 180일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안 됩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수표가 놓으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 내 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 현금, 이거 현금입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받는 순간 이미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일반 상거래에서 약속음인데요. 만기가 지금 2001년도입니다. 2003년이니까 이는 뭐 3개월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몇 년 지났더네요. 만기가 1년 후네요. 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인 채권. 그래서 요 노란색들 4만원, 12만원, 3만원, 20만원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면 3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5번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이거 우리가 그거 할 때 나왔었죠? 어떤 겁니까? 회계운용사 탐급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 그 재분류를 최초 취득일로부터 소급법을 적용한다. 참고로 소급법이란 말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다 바꾸겠단 말입니다.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자녀 수당인가 주는 거 법은 아직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법은 5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1월달부터 주겠다면 지난 1, 2, 3, 4 법이 통과되기 전의 것들도 다 주겠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지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때는 점진적으로 당해 1월 1일부터 그 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년 전에 거, 2년 전에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취득시 거래원가는 지출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원가는 취득할 때, 거래원가는 지출할 때, 돈 줄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다음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타업 모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됩니다. 타업 모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다 바꾸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재분류입니다. 자, 이게 금융자산 재분류가 있겠죠. 타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허용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타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맞았던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1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자, 금융자산이 재분류될 때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소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재분류 1이란 재분류를 처리하는 사업 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재분류하는데 3월 2일 날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해 연도 1월 1일 날 첫 번째 보고 기간을 의미한다. 1월 1일부터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전자제품 매매업을 하는 상공상사가 본사 확장 이전을 목적으로 건물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자제품을 매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상공상사가 본사를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 구입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을 때 이때는 선급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주는 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투자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의 목적인 게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내가 사용할 부동산, 건물 말하겠죠. 건물을 의미합니다.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동산, 제품 생산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건물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게 바로 투자의 개념이죠.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런 자산이 바로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품이 되고요. 요거 보십시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즉 부동산 매매업에서 건물은 상품이 됩니다. 나는 집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이 부동산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런 문제도 꼭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상공의 매출처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매출처 원장이 나오면 이런 게 나타나면 꼭 분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요거 보고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상점부터 보겠습니다. 대한상점 날짜가 1월 1일이네요. 자, 먼저 전기 6월 30만원입니다.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날짜가 9월 10일이네요. 매출입니다. 자, 매출이니까 팔았단 말이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차빈의 T자 계정에서 이렇게 차빈의 계정과목이 넣으면 반대편에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대빈이 매출 50만원, 차빈은 외상으로 팔았다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빈칸은 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왜?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출처 원장이니까 매출하고 나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10월 1일입니다. 대변에 현금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는다? 차변에 적으면 되겠죠. 반대편에 적으면 됩니다. 20만원. 비어있는 칸은 외상 매출금.
즉 이 말은 외상매출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 전기에 외상매출금이 30만원 있었고요. 9월 10일날 외상으로 50만원 팔았답니다. 그럼 총 80만원인데요. 10월 1일날 20만원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은 60만원입니다. 대한상점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60만원이고요. 똑같습니다. 민국상점도 전기월이 20만원이에요. 전기월 20만원. 그러니까 민국상점도 작년에 못 받은 돈이, 외상으로 판 돈이 20만원. 다음 빠른 날짜 8월 10일 매출 40만원이네요. 상품을 팔았는 값입니다. 자, 이게 차변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반대편에 적으면 어디에?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반대편에 적어주면 돼요. 40만원. 그리고 차변은 뭐가 되겠다? 이게 지금 매출처 원장이니까 외상으로 팔았단 말이죠. 외상 매출금. 다음 11월 25일날 대변에 현금이 있네요. 그럼 이 현금이 어디에 가면 된다? 차변에 가면 됩니다. 비어있는 칸은 뭐가 되겠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거래 내용은 봤더니 어떻게? 자, 지난달에 작년에 팔다가 남았던 거 외상값 20만원과 요번에 20만원 총 외상값이 60만원인데 현금으로 50만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잔액은 10만원이 되겠네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자, 1번 9월 10일 현재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은 140만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입니다. 자, 9월 10일 현재. 자, 9월 10일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9월 10일이니까 요 이전이 됩니다. 두 개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이는 외상매출금이 얼마입니까? 80만원. 그리고 민국이는 얼마입니까? 60만원. 80만원 더하기 60만원 하니까 140만원.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10월 11일 대한상점의 외상매출금 횟수액은 20만원이다. 10월 11일 여기네요. 10월 11일 대한상점은 여기고,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외상매출금 얼마를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11월 25일 현재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은 100만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이면 여기가 됩니다. 요것도 11월 25일이니까 요 위에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대한이의 외상매출금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60만원. 그리고 민국이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가 되죠? 10만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10만원이라 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8월 10일 민국상점의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60만원이다. 민국이 한번 볼까요? 8월 10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날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자, 작년에 거 20만원과 방금 8월 10일날 발생한 외상매출금 20만원 합해서 60만원이네요. 다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60만원. 예,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번입니다. 자, 주상공의 가에서 다 거래를 붕괴할 경우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대변입니다. 한번 붕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양식당에서 격리부 직원 야근 식비 10만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 안 줬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직원 밥을 사줬으니까 복류생비 10만원 돈 안 줬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 지금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나번 삼양식당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원을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발행하여 상환 갚아줬네요. 이거 단기 차입금 갚아주는 거네요. 따라서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고요. 엄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이게 상품과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상품과 관련이 없죠. 없으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될 것이며,
세 번째, 삼양식당에 토지 2천만 원을 매입하고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돈 안 줬단 말이네요. 토지 샀기 때문에 토지가 되고요.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요것이 산 것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대변 계정과목은 세 개가 다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 대여금과 차입금, 빌려준 돈과 빌려온 돈, 미수금과 미지급금, 못 받은 돈과 못 준 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기업이 상품 위의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상품 말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되고요. 미수금이란 자산이 증가돼야 되네요. 따라서 미수금 계정이 자산이 증가되니까 어디에? 차변에 기입됩니다.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기업이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준 경우 단기 대여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자, 이거 돈을 빌려주는데요. 현금 빌려줬네요. 그러니까 분개를 하면 현금이 대변에 가고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 차변이 되겠죠. 왜? 현금이 나갔으니까. 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 차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기 대여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어느 변에 기입한다?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도 11번 문제도 분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증서를 써주고 거래처나 은행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돈을 빌려왔네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경우 단기 차입금. 그쵸? 돈을 빌렸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주기로 하고 빌려온 돈은 단기의 개념입니다.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차입, 빌려온 금, 돈 이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기입한다.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기업이 상품 위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채무는 미지급금이죠. 예, 맞습니다. 대변에 기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상품 위의 자산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비품을 사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산 것이 상품이 아니니까 대변이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대변이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 이런 문제도 반드시 맞추셔야 되며 문제 푸실 때 보기가 길다, 짜증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차분하게 푸셔야 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주 대망은 1년 8월 5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든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그래 애석한 상황이네요. 8월 5일날 불이 나버렸습니다. 창고에 있던 재고가 싹 다 타버렸다네요. 자, 1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은 얼마고, 즉 다시 말해서 불이 안 났다면, 불이 안 났더라면 남아있었던 건 얼마고, 즉 기말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네요. 기말 재고자산이 불이 나서 없어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기초재고가 있고요, 순매입도 있고요, 총매입도 있고요, 매입환출이네요. 샀다가 돌려줬죠. 그러면 매입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매입환출은 샀다가 돌려줬으니까 매입액에서 빼야 됩니다. 자,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30%라 그랬습니다. 자, 매출 이익률이 30%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매출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출액 곱하기 30%가 매출 이익이 됩니다. 왜? 문제에서 매출 이익률이 30%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30%를 하게 되면은 매출 이익이 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 이익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우리 공식이 있습니다. 매출 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 이익은 우리가 구했고요. 다음 매출액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번에 보시면 손 매출액이 200만원, 매출액 이거는 이거 보고 적었습니다. 적었고 다음 매출 원가만 구하면 되네요. 지금은 매출 원가가 간단합니다. 총 매입액이 150만원인데요. 2만원은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겠다? 140만원이 되겠죠. 20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14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매출 원가는 기초 플러스 총매입 마이너스 매입 환출 기말 재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따라서 매출 원가는 140만원 여기서 구했습니다. 기초 재고 30만원 여기 있네요. 기초 재고 30만원 요거 보고 적었습니다. 총매입액 요거 얼마? 총매입액 150만원 요거 보고 적었습니다. 다음 매입 환출 이거는 빼야 되잖아요. 매입 환출 요거 빼야 되고 그리고 기말 재고가 X가 되는데 이거 얼마인가 알아내는 겁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 얼마가 된다? 30만원에다가 150만원 더하고 그리고 2만원 빼고 그리고 140만원 뺐어요. 매출원가를 빼면 구해집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액은 38만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자, 공식은 안다는 가정하에 이 공식 몰라서는 안 되고요. 첫 번째, 매출 총이익률이 30%란 말은 매출액 곱하기 30%가 매출 이익이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요. 공식 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입니다. 소실된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이 소실이 된 겁니다. 요거 구하는 요 문제는 이거 소실된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자산을 의미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서 공식만 아시고 있다면 12번 문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간간히 출제됩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상공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 서울로부터 구입한 건물을 철거한 자료다. 토지의 지도건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지도건가를 계산하는 것 중 옳은 것은 출발합니다. 구입금액, 구건물 5천만원, 토지 3천만원. 자, 여기서 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사기 싫었습니다. 구건물. 사기 싫었지만 내가 필요한 게 토지입니다. 근데 땅만은 살 수 없잖아요. 건물까지 이렇게 같이 샀단 말입니다. 따라서 얘는 토지 가격 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 재비용,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더해줘야 되겠죠. 다음 구비용, 구건물 철거 비용, 요거 5천만원짜리 철거비를 했습니다. 이 돈도 땅 때문에 들어간 거 맞죠? 다음 구건물 철거 부수입 50만원, 수입은 요 돈에서 빼야 됩니다. 왜? 구건물 철거하면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거는 빼야 되고. 다음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마분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크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가 다 금액에 들어간다는 아시고요. 여기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겁니다. 요거가 되겠죠. 구건물도 지금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땅 위에 못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가액이 5천만원이랍니다. 난 땅만 살란다. 건물은 네가 들고 가라. 이거 안 되잖아요. 이 땅값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분입니다. 마분. 자, 이게 잘 실수합니다. 자, 신건물 설계비. 자, 내가 새로 지을 건물 설계비입니다. 이 건물 설계비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죠.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한 거지 땅 사면서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토지의 지도공가를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마분 이거는 건물 계정에 포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다 계산하면은 요게 8천만원에 8,100만원에 그리고 50만원 8,150만원인데 라번은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니까 8,100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가번에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당연히 건물은 철거할 겁니다. 이 돈도 토지 가격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1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거. 자, 신건물 설계비는 땅값이 아니라 건물 계정에 가산해줘야 됩니다. 땅 사면서는 설계가 필요가 없죠. 그래도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물론 라번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라번은 수익이 발생됐죠. 건물 수익이 발생됐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익이 발생됐고 이 수익은 땅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땅값에서 빼야 됩니다. 요 정도 요거 1번 요거 2번 정도 알아주시면 13번 문제는 크게 문제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14번 무형자산의 시도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도금가네요. 시도금가는 회계 다 똑같습니다. 시도금가는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시도금가의 개념입니다. 1번 구입 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한다. 1번 정확한 말이죠. 이게 무형자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도 이 내용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2번도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샀습니다. 같이 했는데 요게 150만원을 줬어요. 컴퓨터 가격 얼마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격 50만원 이래서 150만원을 줬어요. 이럴 때 일괄 한꺼번에 산 경우는 컴퓨터 비품 얼마 100만원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50만원 이렇게 배분한 금액을 시도금가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정부 보조금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득원가란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그리고 그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면서 들어가는 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4번은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잖아요. 취득하면서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들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15번 제3공은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이익준비금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요거 제가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이익준비금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말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가 아닙니다.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익준비금을 계산해란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금과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자, 자본금은 1,000만원이네요. 현금 배당 5%입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이게 법정 최소 금액이 현금 배당액의 10% 또는 10분의 1을 말하겠죠. 10%를 적립한다. 단기 순이익은 이렇다. 첫 번째입니다. 현금 배당 5%인데요. 자본금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의 5%가 되니까 50만원, 현금 배당은 50만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이 50만 원의 법정 최소 금액은 10%입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10%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50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5만 원. 그래서 답은 배당금은 50만 원이며 배당금은 50만 원이며 이익준비금은 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도 없고요. 요거는 그나마 3번은 그나마 될 수도 있고요. 1번은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익준비금이란 개념을 아시면은 뭐 배당금의 현금 배당액의 10%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요 내용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아마 회계할 때 있는가 세무할 때 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이란 일정 기간에 소멸된 자산의 가치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자산이 줄어드는 거, 소멸된 자산이 비용이 되고 수익 획득을 위해 소비된 자산의 가치 희생 부분을 말하는 경우와 수익 획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가치 소비, 즉 손실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이라 하면 수익 획득을 위해서 소비된 자산의 가치 희생 부분을 말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있죠. 수익 획득과 상관이 없이 자산의 가치 소비, 즉 손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이 명백할 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으로서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한다. 자, 여기 말하는 순자산이란 말은 자본의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순자산, 자본이 줄어들게 되죠.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에는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및 즉시 비용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익 획득과 상관이 없는 자산의 가치 소비, 즉 손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손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